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 퐁텐블로에 사는 마리안느 뒤부아라고 합니다. 52살의 평범한 주부죠.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리 익숙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딸 셀린이 서울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어서 가끔 영상통화로만 그 나라의 모습을 엿볼 뿐이었죠. 딸아이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갑작스럽게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프랑스의 늦은 봄날 밤이었죠. 창밖으로는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작스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겠어요.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 울렸고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털며 급하게 침실의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새벽 전화는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전화기를 든 순간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너무 아파서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뭐라고? 많이 아프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의 대답은 더욱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병원에는 갔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프랑스에서 한국까지는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서 비행기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갈 수 있는 비행기는 없었어요. 가장 빠른 비행기도 이틀 뒤에야 있었습니다. 이틀이라니요. 그 긴 시간을 딸이 혼자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이틀이 마치 2년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면 겨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더군요. 시간이 정말 더디게 갔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아픈 모습만 떠올랐거든요. 밤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혹시 병이 더 악화되면 어쩌지, 혹시 제가 도착하기 전에 무슨 큰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드디어 샤를 드골 공항으로 출발하는 날이 되었어요. 12시간의 비행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딸을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괜찮을까? 혼자 잘 버티고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딸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행히 딸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었는데 며칠 정도 함께 지내면서 회복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히 걱정시켜서. 딸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죠. 큰 병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딸이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공항에서 딸의 집까지는 딸이 미리 예약해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프랑스의 우리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인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정겨운 느낌도 있었죠. 아파트 단지 곳곳에 작은 상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큰 마을 같았어요. 이틀 정도 지나서 딸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아오고 밥도 잘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딸이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온 김에 이곳저곳 구경해보는 게 어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관광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딸이 어떤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곳이 어딘데? 동네 전통 시장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시장을 봐야 해요. 시장이라고요?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프랑스에서도 마르세라고 부르는 시장이 있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딸이 미리 귀띔해줬어요.
엄마, 처음에는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둘러보세요. 프랑스의 마르쉐는 보통 광장이나 실내 공간에서 열립니다. 상인들은 천막이나 간이 부스를 설치하고 물건들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진열하죠.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위생 규정이 아주 엄격해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하지만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이게 정말 시장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길가에, 그것도 가판대도 아닌 그냥 바닥에 하얀 천을 깔고 그 위에 온갖 과일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갤러리 라파에트나 봉 마르쉐 같은 최고급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길바닥에서 팔리고 있었던 거죠. 한 상자 가득 담긴 딸기들이 햇빛을 받아 루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크기도 제가 프랑스에서 보던 딸기보다 훨씬 크고 탐스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정도 크기와 품질의 딸기를 보려면 특별한 농장에서 온 프리미엄 제품을 사야 해요. 그것도 하나하나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죠. 그 옆에는 윤기가 흐르는 큼직한 사과들이 피라미드처럼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어요. 사과 하나하나가 마치 왁스를 발라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품질의 사과를 보려면 수입 과일 전문점에 가야 해요. 그것도 하나씩 개별 포장되어서 팔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쌓아놓고 팔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샤인 머스켓이라는 포도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최근에 인기를 끌기 시작한 품종인데 최고급 과일이에요. 파리의 고급 식료품점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프리미엄 포도가 상자로, 그것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길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저는 딸에게 물었지만 딸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수입 과일인 키위와 오렌지, 망고까지 아무렇지 않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특별한 날, 정말 특별한 날에만 사 먹던 그런 과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팔리고 있다니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말이에요. 도둑은 어떻게 하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 먼지는? 위생은 정말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드는 의문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생선 코너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말이죠. 프랑스에서 생선은 반드시 실내의 냉장 진열장에서만 팔아요. 온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곳에서만요. 파리의 시장에서도 생선 가게는 따로 실내에 있고 모든 해산물은 얼음 위에 놓이거나 냉장고 안에 보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원한 얼음 위에서 팔고 있었어요. 물론 천막이 있긴 했지만 개방된 공간이었죠. 커다란 수조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습니다. 광어, 우럭,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생선들이 힘차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물도 맑아 보였고 물고기들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살아있는 생선을 시장에서 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미 손질된 것들을 냉장 상태로 팔거든요. 신선도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 살아있는 생선을 다루는 건 너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과일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골라가고 있었어요. 상인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골라주려고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품을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납니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는 더욱 그래요. 집게나 비닐 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상인이 직접 골라서 봉투에 담아주는 게 일반적이죠.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에 왔는데 포도알을 하나 따서 먹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프랑스라면 상인이 화를 낼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인 아저씨는 오히려 웃으면서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아이가 좋아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엄마는 미안해하며 포도를 한 송이 샀지만 전혀 불쾌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채소 코너로 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추, 깻잎, 시금치 같은 엽채소들이 그냥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채소들을 반드시 비닐 포장하거나 최소한 물을 뿌려가며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싱싱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팔아도 상하지 않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여기는 회전율이 엄청 빨라요. 아침에 들어온 물건이 오후면 거의 다 팔려요. 정말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는 동안에도 손님들이 계속 와서 채소들을 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과일 가게 앞에 맛보고 사세요라는 팻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손님들이 포도알을 따먹어보고 사과를 한 조각 잘라서 맛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식은 특별한 프로모션 때나 하는 거고 그것도 직원이 일일이 나눠주는 방식이죠. 손님이 마음대로 먹어보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더니 옆에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이 통역해줬습니다. 맛있으면 사가고 맛없으면 안 사면 되죠. 서로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서로 믿는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프랑스에서 평생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저녁에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학교에 간 사이 저는 혼자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어제의 시장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책을 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외국인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분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서양인이라는 게 확실했어요. 저처럼 이곳에서는 명백한 이방인이었죠.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로 이사 오셨나요? 아니요, 딸을 보러 잠시 프랑스에서 왔어요. 아, 프랑스에서 오셨군요. 저는 독일에서 왔는데 유럽 사람끼리 만나니까 반갑네요. 서로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 그분은 베르타라는 이름의 주부였어요. 남편이 한국 회사에 파견 나와서 1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연히 같은 외국인끼리, 그것도 유럽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본 것들이 정말 신기했다고 제가 이야기하자 베르타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리고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아, 그 시장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체념했어요. 여긴 모든 걸 밖에 쌓아놓고 파는 나라잖아요. 베르타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경멸적인 톤이 있었어요. 위생 같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저도 놀랐지만 알고 보니 그냥 후진국 스타일이더라고요.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베르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의 시장 풍경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베르타처럼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베르타와 헤어진 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느꼈던 그 신선한 충격과 오늘 베르타로부터 들은 부정적인 평가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베르타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혼자서 다시 시장에 가서 더 자세히 관찰해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더 비판적인 눈으로 한국의 시장을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었죠. 오전 10시쯤 저는 혼자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르타의 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각오였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상인들이 막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과일들을 진열하기 전에 먼저 바닥을 깨끗이 닦고 있었어요.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고 그 위에 새하얀 천을 깔고 과일 박스들을 가지런히 정렬하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배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 아주머니는 딸기를 하나하나 직접 들여다보면서 상한 것은 골라내고 있었죠. 약간이라도 물러진 부분이 있으면 따로 빼내서 다른 통에 담았어요. 이런 모습이 과연 베르타가 말한 비위생적인 모습일까요?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딸기 가게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왔던 분이시죠? 아주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수많은 손님들 중에서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는 거죠? 오늘은 더 좋은 딸기가 들어왔어요. 새벽에 딴 거라 정말 신선해요. 그러시면서 딸기 하나를 따서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딸기를 먹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달고 신선한 맛이었어요. 시장을 더 돌아다니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생선 코너에서는 아저씨가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싱싱하지 않은 것들은 따로 빼내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을 때도 계속 얼음을 갈아놓고 물을 갈아주면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더군요. 우리 생선 정말 싱싱해요. 오늘 새벽에 노량진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아저씨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어요. 채소 가게에서는 할머니가 시든 잎사귀들을 정성스럽게 따내고 계셨죠. 상추 한 장, 깻잎 한 장도 꼼꼼히 확인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좋은 것만 드려야죠. 그게 장사의 기본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귤 가게였어요. 제주도에서 온 거라고 하는데 상자 위에 적힌 가격표를 보니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귤 가게였어요. 제주도에서 온 거라고 하는데 상자 위에 적힌 가격표를 보니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프리미엄 과일을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에서 팔고 있었어요. 저는 상인 아저씨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비싼 과일을 밖에 놓아두면 도난 위험은 없어요? 아저씨는 웃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여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간혹 아이들이 장난으로 만지작거리는 경우는 있지만 훔쳐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너무 정직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거스름 돈을 더 받았다고 벌려주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과일을 실수로 떨어뜨리면 미안하다고 돈 내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쯤 시장이 가장 분주할 때를 관찰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과일을 만져보고 골라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도 훔쳐가거나 망가뜨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한 할아버지가 생선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선을 고르시다가 거스름 돈을 더 받으셨는데 집에 가서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초과분을 돌려주시더군요. 생선 가게 사장님도 당연하다는 듯이 고맙다고 인사하시고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도덕성과 신뢰 수준에 대해 새삼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관찰해봤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놀라고 신기해하다가 점차 감탄하는 표정으로 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미국인 관광객은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언빌리버블이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일본인 관광객 가족은 시장의 활기찬 모습에 감탄하면서 자기네 나라보다 더 자유롭고 인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느꼈던 감동이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국의 시장 문화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와 질서 의식, 그리고 상인들의 프로 정신이 만들어낸 정말 특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베르타가 본 것은 겉모습뿐이었고 정작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하루 종일 시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가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네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놀랐는데 이제는 이런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요. 며칠 후 프랑스로 돌아간 저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저는 지금 한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프랑스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과일들을 길거리에서 팝니다. 그것도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이 글은 불과 사흘 만에 전 세계 2,3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신뢰 문화에 감탄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이렇게 깊이 이해해주니 감동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베르타도 제 글을 보고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한국 시장에서 받았던 딸기를 떠올립니다. 그 달콤한 맛과 함께 상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를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그분들이 제게 보여준 신뢰와 따뜻함을 잊지 않고 제가 사는 이곳에서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꿈꾸며 오늘도 저는 이웃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서로를 믿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고요.